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 자식에게 선뜻 연락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전에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고개부터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잘 나가던 사업이 망가지면서 비참해진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임플란트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부모님 임플란트를 알아보거나 본인이 직접 임플란트를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과마다 가격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네이버에 모두닥을 검색한 뒤 임플란트 무료 견적을 누르면 무료 견적 결과가 30초 안에 카카오톡으로 도착하고 관심 있는 치과에만 연락받는 구조더라고요. 지역을 선택해서 우리 동네 치과 견적을 한자리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어요. 같은 임플란트인데도 비교하지 않으면 최대 149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백내장 수술도 무료로 견적 비교가 가능하고 눈 한 개 기준 최대 약 111만 원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혹은 백내장 수술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춘석, 50살입니다. 지금 저는 평택의 작은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어요. 방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공간입니다. 침대 하나, 접이식 탁자 하나, 창문을 열어도 맞은편 건물 벽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워 햇빛은 하루에 1시간도 들어오지 않죠.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고 몸 누일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늘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몇 번 두드려야 몸이 겨우 펴집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 일하고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양말 하나 신는 것도 허리를 붙잡고 한숨부터 쉬게 되더군요. 그래도 쉬면 안 됩니다. 쉬는 만큼 오늘 벌 돈이 사라지니까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배달 앱을 켜놓고 오토바이에 기대어 있던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주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12잔. 배달지는 근처 병원이었습니다. 단체 주문이네. 카페 직원이 커피를 하나씩 캐리어에 담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조심해서 가세요. 양이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캐리어를 감싸들었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커피가 살짝 출렁었습니다.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이런 주문은 하나만 쏟아도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에 도착해 자동문이 열리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먼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제 손에 들린 커피를 보더니 환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커피 왔어요.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커피를 건네려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설마. 몇 년이 흘렀는데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기 주문하신 커피입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커피를 받아 나누고 있었고 의사는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하느라 저를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괜히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커피 캐리어를 빈손으로 내려놓자마자 계단으로 성급하게 내려왔어요. 계단을 2칸씩 내려오는데도 숨이 차는 것보다 가슴이 더 답답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앉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못 알아봤겠지. 스스로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는 예전에 제 큰딸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 학부모 모임에서 자주 얼굴을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생일 파티도 같이 했고
가족끼리 식사도 몇 번 했었죠. 한 번은 여행을 다녀온 뒤 식당에서 계산서를 가져오자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그러자 다른 학부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영이네가 또 내시려고요? 지난번에도 내셨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말을 하던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누군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영이네는 사업이 정말 잘 되나 봐요. 그 말을 들으면 괜히 어깨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같은 사람 앞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부터 숨겼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처지만 달라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작아지는 걸까요? 누가 저를 손가락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웃은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도 제 혼자 부끄러워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배달 앱에서는 다음 주문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출발했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한참 동안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저는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밥을 못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예전에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반갑게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더군요. 그날은 더 이상 배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은 언제나처럼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전기포트로 라면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병원에서 마주친 그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보니 이상하게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사람은 힘들 때 가장 오래된 기억부터 꺼내보는 모양입니다. 저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4살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은 너무 어려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집안이 며칠 동안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던 것만은 아직 생생하죠. 그 뒤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누구보다 아끼셨지만 이미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새벽마다 허리를 짚고 일어나 부엌으로 가시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춘서가 얼른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할머니는 안 드세요? 나는 이따 먹는다. 그때는 정말 이따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커서는 알게 됐습니다. 제 밥을 한 숟갈이라도 더 퍼주려고 당신은 끼니를 종종 걸으셨다는 걸요. 학교에 갈 때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복은 한 벌뿐이었습니다. 빨아 널어도 겨울에는 잘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축축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날이 많았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걸 저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괜히 팔을 몸에 바짝 붙이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냄새가 퍼질까봐 친구들 가까이 가는 것도 싫었죠. 한 번은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왔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야, 무슨 냄새 안 나냐? 그러자 다른 아이가 코를 막으며 웃었습니다. 춘석이 옆에 앉지 마, 냄새 난다.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교복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정말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를 묻혀 한참을 문질러 빨았습니다. 손은 얼어붙을 만큼 시렸는데 눈물이 먼저 떨어지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교실에서 되도록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눈에 띄는 것도 싫었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반에서 앞줄에만 앉았습니다.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면 공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고 축구를 하면 늘 마지막에 남는 아이였습니다. 춘석이는 골키퍼에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는 걸 어린 저도 알았습니다. 당연히 공부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공부를 봐줄 사람이 없었고 학원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시험 성적표를 받아오면 할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착하게만 살면 된다.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서글펐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도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데 저는 급식만 먹고 운동장 한 바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같이 다닐 친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괴롭힌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외로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도 진학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졸업식이 끝난 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너 대학도 못 보내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나 돈 벌면 돼요. 괜찮아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축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축사를 치우고 닭장까지 돌았습니다. 겨울 새벽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어 삽자루를 제대로 쥐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장님이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춘서가 힘들지?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말해도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시장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드실 고기 한 근, 귤 한 봉지를 사들고 집에 가는 길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샀냐. 입으로는 그러시면서도 할머니는 고기를 굽는 내내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웃는 얼굴 하나 보려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살이 되던 해 그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연세가 많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섰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생 저를 부르던 목소리가 사라진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춘서가 언제든 들릴 것 같던 그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방 한쪽에는 겨울마다 덮으시던 이불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25세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내드린 뒤에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쉴 형편도 아니었고 쉬고 싶지도 않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잡생각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계 소리 속에서 하루를 보냈죠. 쇠를 깎는 소리, 용접 불꽃, 기름 냄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소리들이 오히려 익숙해졌습니다. 같이 일하던 형님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서가 오늘 한판 가자. 형님들 먼저 가세요. 야, 인생 뭐 있냐. 돈 벌었으면 써야지. 형님들은 웃으며 제 등을 툭툭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도박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보다 힘들게 번 돈을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사실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향한 곳은 시내의 허름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컴퓨터 학원이었습니다. 간판도 오래돼 불빛이 절반쯤 나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곳에 들어가면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 배우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포토샵도 배우고 엑셀을 다루는 법, 파워포인트 등등. 남들에게는 쉬운 일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형님 한 분이 제 가방에서 교재를 꺼내보더니 웃었습니다.
야, 너 나이에 컴퓨터 배워서 사장 될 거냐? 주변에서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죠. 뭐라도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 학원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햇살이 얼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처럼 접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사님이 농담을 하면 소리내어 웃기보다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저는 괜히 그 사람이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멀리서 보기만 했죠. 말을 걸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지막엔 포기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만나겠어. 그 생각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학원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이름도 제대로 묻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바빴고 제 삶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함께 일하던 거래처 형님이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사람이 돈 좀 번다더라? 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중고로 구입한 오래된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온라인 쇼핑몰, 구매 대행이라는 단어를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찾아 가입하고 서점에 가서 관련 책을 사왔습니다. 퇴근하면 밥만 대충 먹고 새벽 2,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상품 등록 하나 하는데도 1시간을 넘게 붙잡고 있었고 주문이 들어오면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온 날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마우스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주문 맞나?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거래처에 몇 번이나 전화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상품 지금 출고 가능한 거 맞죠?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남는 돈은 몇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달은 택배비와 수수료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적도 있었죠. 그래도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는 날이라지만 저는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상품 사진을 찍고 경쟁업체 가격을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는데 하루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한참 동안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번 돈이 이번 달 공장 월급을 넘어선 것입니다. 몇 번을 다시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될 수도 있는 건가? 다음 날 출근해서도 기계 앞에 서 있는데 머릿속에는 상품 등록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다니겠습니다. 사장님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다른데 좋은 자리라도 생겼냐?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말이 없더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을 때 해봐야지. 대신 후회는 하지 마라. 공장을 나오는 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제 인생에도 아주 늦은 봄이 오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제 일에만 매달리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눈을 뜨면 컴퓨터부터 켰고 잠들기 직전까지 주문을 확인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면 할수록 결과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죠. 어느 달부터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 다닐 때는
몇 달을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 이제는 한 달 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이 맞나?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 방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창고를 하나 얻었습니다. 택배 상자가 바닥에 쌓여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더군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직원도 한 명 뽑았습니다. 20살 초반의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한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순간 사장님이라는 말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만 일하던 제가 누군가의 사장이 되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부족합니다. 같이 잘해봅시다.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커졌습니다. 거래처도 하나둘 늘었고 매출도 매달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무렵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컴퓨터 학원에서 말 한번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가끔은 일이 끝난 늦은 밤에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몇 년이나 지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같이 다녔던 사람들을 어렵게 수소문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돌린 끝에 겨우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번호를 저장해놓고도 며칠 동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괜히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컴퓨터 학원 같이 다녔던 김춘석이라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기억나요. 그 짧은 한마디에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요. 몇 번 식사를 하며 만났습니다. 여전히 웃는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카페 앞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했습니다.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부터 꺼냈으니까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에는 가난 때문에 사랑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이 박수를 치는데 저는 계속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로 울던 아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빠 한번 안아보세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는데 너무 작아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뒤에는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집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고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출근길에는 큰딸이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다녀오세요. 그 한마디를 들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업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5명으로 늘었고 사무실은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명절이네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하네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주문량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고 새벽까지 포장해도 물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 쉬자. 그 조금만이 끝이 없었습니다. 외제차도 샀습니다. 처음 차를 인도받던 날, 한참 동안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만져봤습니다. 어릴 적 버스비가 없어 걸어다니던 제가 이런 차를 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신나하는 아이들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난은 끝났고 이제 행복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세상이 제 노력만으로 움직인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더 조급해졌어요. 잘 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창고는 금세 비좁아졌습니다. 통로마다 박스가 쌓였고 직원들은 몸을 옆으로 비틀어 다닐 정도였죠.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물건 찾다가 하루 다 가겠습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창고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무렵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일이 생기면 너무 아까웠습니다. 대량으로 미리 사두면 단가도 낮아지고 수익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큰 창고를 계약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상품까지 지급하기 위해 시설도 새로 들였습니다. 사무실도 이전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새로 했고 회의실도 꾸몄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도 크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출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저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다 이 정도는 안고 가야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빚이 아니라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매출이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팔던 상품과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경쟁이야 원래 있는 거지. 하지만 몇 달 사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격은 계속 내려갔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노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광고비는 매달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광고비가 지난달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매출만 유지되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은 제 기대처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주문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재고만 쌓여갔습니다. 박스 위에 먼지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없어서 못 팔던 물건들이 이제는 자리를 차지하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직원 월급, 창고 임대료, 사무실 월세, 광고비, 택배비, 그리고 대출이자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다. 그 생각 하나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재고를 더 들여놓으면 반등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광고를 더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에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은 거 맞아?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아내도 불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문을 닫았고 또 다른 거래처에서는 결제를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입금이 늦어질수록 제 통장은 더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급여이체 버튼을 누르고 나면 통장 잔액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은 했지만 사무실에 혼자 남으면 한참 동안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아무리 다시 계산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집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 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딸은 이사 간다는 말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금방 다시 올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는 날, 텅 빈 창고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에는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웃으며 인사하는 직원들을 보는데 제가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47,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손에는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6억. 숫자를 보는 순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는 오히려 멍해지더군요. 결국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가족도 예전처럼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긴 시간을 함께 견뎠지만 결국 서로에게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도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괴로운 건 허리보다 치아입니다. 허리는 파스를 붙이면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고 무릎도 잠깐 쉬면 조금은 나아집니다. 그런데 치아는 그렇지 않더군요. 몇 년 전 큰맘 먹고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브릿지를 제거하고 이것저것 치료를 받느라 2달 가까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치료비가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임플란트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미루시면 옆 치아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치료비를 드는 순간 머릿속으로 이번 달 월세와 갚아야 할 빚이 먼저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단돈 3만 원 여유도 없는 게 저의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 조금이 몇 개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만 씹으면 그럭저럭 버틸만 했죠. 그런데 사람 몸이라는 게 참 솔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빈자리를 다른 치아들이 대신 버티기 시작했고 결국 멀쩡하던 옆 치아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을 마셔도 욱신거리고 밥을 먹다가도 순간적으로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혀로 빈 공간을 만져보곤 합니다. 이제 정말 해야 하는데 그 생각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쉬는 날은 수입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조차 아까운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는데 딱딱한 김 조각이 잇몸을 스쳤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만큼 아팠습니다. 혼자 편의점 의자에 앉아 한참을 물만 마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텐데 이제는 이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들어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딸과의 대화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이 된 딸은 가끔 안부 정도만 보냅니다. 아빠, 밥은 잘 먹고 있어? 몸은 괜찮아? 짧은 문자지만 저는 그걸 여러 번 읽습니다. 괜찮다고 답장을 보내면서도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딸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웃음을 제가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한참 사진을 바라보다가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썼습니다. 아빠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거기까지는 쉽게 써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플란트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는 말, 그 한 줄이 도저히 써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사는 아이도 아닙니다. 그런 아이에게 아빠라는 사람이 손을 내민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한 글자씩 지웠습니다. 딸아, 그마저도 지웠습니다. 대화창은 다시 아무 말도 없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데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못 받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딸에게까지 부탁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는 게 비참했습니다. 가끔 딸이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퇴근하면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제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는 바쁜 와중에도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커도 이런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은 제게 고민을 말하지 않았고 저 역시 제 사정을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서로 조심하는 두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알람은 새벽 6시에 맞춰두었습니다. 비 예보가 있던데 비가 오면 배달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나가야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먹을 밥값을 벌 수 있으니까요. 고시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얇은 벽 너머로 TV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오늘 지웠던 문자 한 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배가 고픈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일을 참고 살아가는 일, 보고 싶은 딸에게 선뜻 연락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예전에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반갑게 이름 한번 부르지 못하고 고개부터 숙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돈이 없으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 모멸감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옵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며 제 등을 토닥이십니다. 그곳에서는 몸이 조금 편하신지 얼굴이 환해 보여 마음이 놓입니다. 지금은 그저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덜 힘든 하루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저에게는 충분한 내일입니다. 포기해버리면 할머니가 슬퍼할 것 같아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남의 실패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더 큰 성공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이 계신다면 제 경험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다만 저는 잘 될 때일수록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 무리한 대출과 과도한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출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사업이 한 번만 흔들려도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천천히 커지더라도 오래 버티는 것이 한순간 크게 성장했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고 또 한 번쯤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